그래서 이제 제가 좀 중요한 거 설명을 드렸고, 이제 항목별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 말이 빨라지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인건비, 학생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로 나뉘어지고요. 사용 용도, 사용 기준이 나와 있어요. 요 내용은 전부 다 그 관리 지침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여기 노란색 좀 주의하실 게, 저희 연구 부서의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를 쓸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비영리 법인만 쓸 수 있어요. 비영리 기관. 뭐 예를 들어서 학교나 비영리 기관, 뭐 재단법인 이런 쪽만 쓸 수가 있으니까요. 주로 산학협력단에서 쓰세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부서 소속으로 저희 새로 채용을 하신 분들을 쓰시는 거거든요. 연구 부서의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산학협력단에서만 쓰시고 그때만 인건비가 가능하다. 저희 여기 오신 그 영리기업분들은 주로 기업이 많으시니까 영리기관은 연구 근접 지원 인력비는 인건비에서 집행이 안 되고요. 간접비에서 쓰셔야 되는데 간접비에서 쓰실 때도 그 자격 요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학생 인건비가 있고 요거는 한번 보시고 저희 또 주의하실 거는 이제 연구시설 장비비는 금액이 좀 큰데요. 크게 나가는데 꼭 종료 2개월 전에 구입 설치 임차가 완료가 돼야 돼요. 검수 확인서를 작성을 하실 때가 연구 종료 2개월 전에 검수 확인서 기준으로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뭐 세금 계산서나 저희가 이제 구매 품위서, 거래 명세서, 세금 계산서, 검수 확인서가 전부 다 2개월 전으로 들어와야 되니까요. 요거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2개월 전까지 구입 완료가 안 되실 것 같다 하시면 저희 연구 기간을 연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 연장하시면 되고 재료비도 있고요. 재료비는 저희가 주로 연구 재료를 구입하는데 시약 재료 구입하는데 쓰시고 그다음에 요거 저희 연구 재료 제작비로도 많이 쓰세요. 저희 중기부 과제는 시험 제품이나 시험 설비 제작 요렇게 외주 제작 맡기는 경우에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연구 장비비가 아니고 재료비로 쓰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장 보시면 저희가 이거는 이제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저희가 인건비 영리기관 주로 보시면 인건비는 가능한 게 중소 중견기업에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 연구자. 이 신규 채용 참여 연구자는 그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신규 참여 연구자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전문 연구 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 기관에 소속되어서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 연구자. 그러니까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인건비 현금 계상이 불가해요. 요 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나와 있는 표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영리기관은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우측에 가능한 경우가 있고 요런 경우에는 이제 아마 저희가 협약을 처음에 하실 때 다 그 기존 인건비 뭐 현금을 쓰시거나 하실 때 전문 연구 사업자로 신고한 연구 개발 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하실 때 승인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요거는 저희 위에 이렇게 뜨는 거 보시면요. 저희 중기부 과제 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기부 과제 관리 지침에는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 경우에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승인을 받으셔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인들 과제에서 요게 해당이 되시면 보시면 되고요. 제가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인건비는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인건비가 좀 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희 대상자는 그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 분들이 쓰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영리 기관만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 쓰시면 되고 인건비 범위는 주로 이제 급여, 사대보험,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까지 나와는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 연봉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급여 안에는 이제 그 사대보험 본인 부담금까지 포함된 급여로 하시는 게 가장 연구비 관리하실 때 가장 불인정이 안 나올 수 있는 케이스고요. 이 사대보험 기간부담분은 회사 부담분이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만 이제 가능하니까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 계상률이 뭔지를 좀 문의가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영리기관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그 영리기관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영리기관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 어떤 분, A라는 분께서 뭐 월급을 100만 원으로 받으셨을 때, 그 달에 이 연구비에서 50을 쓰세요. 그러니까 50을 현금 인건비로 써야 돼요. 그러면 50%, 100분의 50이 인건비 계상률이에요. 그래서 월급은 사실, 이제 월급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계속 100이고, 100인데 연구비에서 쓰는 현금 인건비는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분이 다른 과제에도 참여를 하신다. 처음에 50%로 하셨다가 원래 여기에서 50만 원을 썼는데 그 다음 달은 30만 원으로 쓰신다. 그러면 그 다음 달은 인건비 계상률이 3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인건비 계상률은 산정을 할 때 사대보험이랑 사대보험 기간부담금이랑 퇴직급여 충당금은 제외하고 이렇게 계상을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월급 대비 얼마를 연구비에서 쓰느냐, 현금 인건비, 현물 인건비 얼마를 연구비에서 쓰느냐, 이게 좀 중요하고요. 네, 보시면 또 외부 인건비도 문의사항이 많으세요. 외부 인건비는 이제 이 연구개발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돼요. 저희가 가나다라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이분은 내부 인건비로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나 참여하시는 분, 그쵸?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실 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자의 경우에는 그 원래 소속된 그 단체로부터 외부 참여 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를 좀 받아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출을 안 하시면 저희가 이건 불인정이 되니까 외부 인건비는 저희 그 수행기관은 소속되지 않은 자인데 그 외부 인건비에 해당하는 자가 원 소속 기관에서 외부 참여 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 이거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자, 이제 집행 가능 금액을 계산을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집행 가능 금액이라 함은 저희가 처음에 협약이 되면 이런 엑셀 파일도 드리는데 요 포함급여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본인 부담 사대보험이랑 소득세 빼기 전 금액 그 총급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24년 4월 총급여가 이거였고 여기 인건비 참여율, 인건비 계상률이 20%다. 그러면 총 83만 원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인건비 한도액이 총 쓸 수 있는 한도 가능액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ICMS에서 현금으로 얼마를 쓰고 ICMS에서 현물로 얼마를 부담을 하겠다 입력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 인건비 한도 내에서 현금 부담, 현물 부담을 나눠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로 저희 그 기정원 과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기본 인건비는 주로 현물 부담으로 많이 하시고 신규 인건비를 현금으로 쓰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분에 대해서 뭐 홍길동이라는 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쓰면 예산을 세울 때 복잡하시니까 어떤 분은 뭐 홍길동은 저희 현물로 쓰시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분은 고길동은 현금으로 쓰시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가지고 쓰시는 게 관리하실 때 편하시고요. 그래서 이 엑셀 파일을 드리는 이유가 요거를 이제 뭐 저희가 마지막에 좀 제출도 요청을 드리긴 하지만 이걸로 관리를 하시면 이분에 대해서 이 달에 얼마를 쓸 수 있고 그 안에서 RCMS에서 얼마를 쓸 수 있다. 만약 이분 A라는 분이 현금으로만 돼 있다 하면 이 현물 인건비 한도액까지는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본인 이제 회사에서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월별로 그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인건비 총급여의 인건비 계상률을 곱한 게 ICMS에서 현물 그 분에 대해서 현금 현물로 집행 등록한 인건비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가 인건비 계상률이 변경되거나 참여 연구자가 추가가 되실 경우가 있으세요. 꼭. 왜냐하면 이제 퇴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신규 원래 처음에 협약하실 땐 신규 채용이 안 되셨다가 한 몇 달 안 되시다가 한 2달 후에 채용이 되시는 경우가 많이 계세요. 그러면 뭐 신규 채용을 하시면 그때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아이리스에서 꼭 변경을 이게 그 통보사항인데요. 통보사항이든 승인사항이든 전부 다 아이리스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승인사항은 전문기관에서 한 번 더 승인을 해주시는 거고요. 통보사항은 저희가 등록을 해서 그 등록된 사항이 아이리스에 반영이 되고 RCMS에 반영이 되는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꼭 아이리스에 이렇게 변경을 해 주셔라. 그래서 그건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또 보시면 요것도 이제 제가 그 앞에 요거는 이제 예시를 좀 해놨어요. 요게 총급여고요. 이게 어떤 분의 급여 명세서인데 요게 총급여고 요 총급여가 여기에 딱 이제 포함급여 쪽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는 저희가 그 엑셀 파일 여기 아래는 다 회사 부담, 기관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부담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으실 때 회사 부담분은 어차피 포함을 안 하셔서 잡으시니까 요 밑에는 작성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데 뭐 한 분이 갑자기 마지막 달에 퇴사를 하셨거나 하셔가지고 다른 분 거를 좀 많이 쓰셔야 된다 하는 경우는 이거를 좀 그 회사 부담분까지 입력을 해서 오시는 경우도 계신데 그 저희가 한도가 충분하다 하시면 위에 포함급여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퇴직급여는 1년 미만 근무자는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 1년 이상자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분 이렇게 저희가 RCMS에서 보이는 화면인데요. 저희는 인건비 계상률이라는 게 나와요. 이 인건비 계상률은 전부 아이리스에 등록하신 인건비 계상률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리스에 등록을 하시면 RCMS에 인건비 계상률이 들어오고 회계법인에서 이걸 근거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장 보시면 여기 앞에 분 그 급여인데요. 아까 513만 원 요게 아까 그분이 이제 인건비 계상률이 31%였어요. 그러면 이분의 인건비 한도액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 중에서 저희는 이제 150만 원만 이 달에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연구기간 동안에 A라는 사람이 인건비 한도액의 합이 저희가 전체 기간으로 봐요. 그래서 1년 과제시든 1년 반 과제시든 뭐 2년 과제시든 다 전체 기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 기간 동안에 요분의 한도액의 합이 현금만 쓰실 수 있으면 현금의 합 아니면 현금 현물 다 쓴다. 그러면 RCMS에서 집행한 현금과 입력한 현물의 합보다 이 한도액이 크거나 같으면 그 A라는 분의 인건비는 연구비에서 쓴 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인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사항 많이 오는 걸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스텝별로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 했던 말 좀 중복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이리스에서 각 참여연구자를 꼭 등록하시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도 꼭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인건비 계상률을 현물도 꼭 등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 계상률은 현금도 있고 현물도 있는데 A라는 분이 저희가 만약에 제가 요건 먼저 보시고요. 제가 그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신규 참여자 입사 시에도 또 꼭 등록을 하셔야 되고 참여연구자 인건비 계상률 변경이 있을 때도 변경률 입력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그 1년 반짜리 과제가 연차가 3개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가 1차 년도고 뒤에 12개월이 2차 연도고, 뭐 또 그 뒤에 6개월이 3차 연도고, 2년짜리 과제가 이렇게 3개의 연차로 나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연차별로 인건비 계상률을 그 연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좀 아이리스에 다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차가 끝나면 변경이 안 돼요. 아이리스 시스템이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작년 뭐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연차가 끝났는데 그때 인건비 계상률 변경을 못해서 지금 변경하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 변경이 안 돼요. 그럼 회계법인에서는 변경이 안 되니까 변경을 못한 그 이전 인건비 계상률로 하다 보면 불인정이 간혹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차 내에서는 인건비 계상률을 꼭 입력을 해주시고 그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회계법인에서 인건비 지급할 때 보이는 여기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급을 하시면 요거는 이제 아이리스에서 입력하신 게 인건비 계상률이 이렇게 보이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인건비 집행하실 때 인별로 월 인건비 계상률 요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딱 동일하잖아요. 이게 동일하면 여기 지급하신 금액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건비 계상률은 80인데 이분 급여를 다 드린다. 100으로 드리면 더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분 그 인건비 계상률을 100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싶으면 아이리스에 가셔서 이분의 인건비 계상률을 100으로 변경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문의사항이 좀 제일 많이 오는 문의사항인데 만약 현물과 현금이 동시에 있는 참여연구자의 9월 월급이 100이고 인건비 계상률이 50%일 때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한 뭐 9월의 현물 인건비와 현금 인건비는 얼마인가요? 하시면 이 현물과 현금 뭐 비율을 3대7로 하셨다고 이 비율 정하는 거는 회사에서 정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요거를 인건비 계상률이라 하면 현물 인건비랑 현금 인건비 합한 계상률이에요.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인건비 계상률을 현금을 따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계상률이, 인건비 계상률이 100%가 넘어서 나와요. 그 이유를 여쭤보면, 아, 이거는 현금이고요. 현금이고, 현물도 또 따로 잡았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인건비 계상률이라 하면 현물, 현금 포함한 그 50%고, 그 중에서 현물과 현금을 3대 7로 계상을 하였다. 요 3대 7로 계상하였다. 요런 거는 이제 회사에서 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쓰실 수 있는 게 50 중에서, 그쵸? 현물이 3이었으니까 15 쓸 수 있고, 9월 달에 현금 인건비로 35 쓸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건비 계상률은 현물, 현금 계상률 포함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저희가 이 인건비 계상률을 월별로 입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변경이 사실 기존 과제가 뭐 1년짜리 과제도 많아서 변경이 많이 안 되세요. 그래서 변경이 안 되시면 그냥 두시면 되고, 만약에 뭐 지금 뭐 이분이 50이다가 뭐 여기 밑에 분이 퇴사를 하셨어요. 그럼 100으로 올려야 된다. 그리고 지급도 100으로 해야 된다 하시면 이거를 100으로 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계상률은 인건비 계상률을 잘 조정을 하셔야지 인건비를 전부 불인정 없이 다 쓰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 인건비 계상률로 조정이 되는 건데 그걸 조정을 안 하시면 급여는 이미 회사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급여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그 급여 명세서를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미 다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인건비 계상률로 미리미리 연구비에서 이제 쓰실 때 예산을 좀 잡으셔야 된다. 이거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또 이제 한 가지 조금 주의하실 게 요거는 이제 혁신법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신규 인력과 기존 인력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 현금 인건비 예산과 기존 현금 인건비 예산은 별도로 구분을 해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규 인력 그 참여 연구자 현금을 예산을 기존 참여 연구자가 집행하는 경우에는 기존이 집행한 금액이 불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 협약 변경 사항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통보 사항. 근데 이 통보 사항이 더 중요해요. 통보 사항은 아이리스에 입력을 하셔야 된다. 아이리스나 SM택에 입력을 하셔야 된다. 그 연차가 끝나기 전까지 입력을 꼭 하셔야 돼요. 연차가 지나버리면 입력이 안 돼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여 연구자 변경, 그다음에 참여 기간, 뭐 인건비 계상률, 급여 총액 등 변경 이렇게 하시고, 자, 요거는 인건비 관련된 승인 사항인데요. 연구 책임자 변경은 이제 승인 사항이고요. 인건비 총액의 변경, 인건비 현금 총액 변경은 사실 현물 인건비는 변경이 안 돼요. 아예 안 되고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감액이 되지 않는 이상, 연구비 전체가 감액이 되지 않는 이상 현물은 변경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금 인건비 총액은 증액과 감액 모두 승인을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또 있어요.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도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규 채용을 하려고 하셨는데 채용이 잘 안 돼서 6개월치는 늦게 채용이 되셨어요. 그럼 6개월치 급여를 기존 인건비 현금에 드리고 싶다 하시면 신규 인건비가 감액이 되고 기존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경우니까 꼭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승인은 저희 그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연구원님께 아이리스에서 승인을 올리시고 승인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기존 과제 하나 주의하실 게 현물 인건비도 동일하게 인건비 그 계상률 관리를 하시고 증빙도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증빙은 참여연구원 현황표랑 급여 명세서랑 급여 이체 확인증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 인건비랑 현물 인건비 동일하게 증빙 제출하시면 되니까요. 주의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 다 좀 비슷한 내용이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 내용 좀 계속 중복이 되는데 좀 중요해서 이게 좀 중복이 되는데요. 요건 조금 새로운 거예요. 저희가 청년 인력 의무 청년을 고용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저희 중기부 사업 공고에 뭐 5억 이상이면 뭐 청년 1인을 의무로 채용해야 된다. 예전엔 4억이었는데 아마 5억으로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1인을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1인을 꼭 채용을 해야 돼요. 이 현금으로 채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채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청년을 고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좀 소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그 채용을 꼭 하셔야 된다. 이건 좀 주의를 하시고, 그래서 청년 인력이 퇴사를 하면 대체할 분도 청년 인력으로 쓰셔야 되고, 청년 인력이라 하면 만 34세
까지가 청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 그래서 인건비 요 사용 기준은 요거는 이제 그 좀 많이 불인정이 나오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청년 의무 채용 인력의 채용 의무 고용 유지 기간을 여기 1년 고용을 하셔야 되는데 위반한 경우에는 기지급한 인건비가 불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주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퇴사를 했는데 청년이 고용이 안 된다 하시면 그냥 그 현금 인건비를 안 쓰시는 게 맞으세요. 그거를 괜히 뭐 기존 인력에 쓰셨다가 기존 인력 쓰시면 더 안 되시거든요. 그때는 신규가 감액을 하셔야 되니까. 아니면 정 안 되면 감액을 하시고 기존을 현금을 승인을 받으신 다음에 쓰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신규는 그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 충당금 그 지급이 안 되니까 요거는 신규 인건비인 경우는 1년 미만이시잖아요. 그래서 요건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본인 명의 통장이 아닌 경우에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뭐 그 본인 명의 통장 사유가 불가한 사유를 좀 소명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불인정에 딱 해당되니까 이건 불인정된다고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를 그 급여를 이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저희 집행 증빙 서류인데요. 요거는 관리 지침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저희 뭐 신규 참여자는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가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현금 인건비 이렇게 쓰실 때는 영리기업이 현금 인건비 집행 시에는 이 별지 사무서식이 좀 제출이 필요해요. 그래서 별지 사무서식을 제출을 해서 저희 회계법인에도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공통적으로는 참여연구자 현황표, 급여 명세서, 계좌이체 증명. 참여연구자 현황표는 제가 앞에서 아까 보인 그 엑셀 파일 그걸로 정리를 하셔도 문제는 없으시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누가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고 참여연구자 근무 월수랑 인건비 계상률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엑셀 파일 관리하신 거를 ICMS에 엑셀 파일로 업로드가 가능하시니까요. 그 엑셀로 업로드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외부 인건비는 사실 예외적인 상황에만 집행이 가능하세요. 저희가 영리기업은 외부 인건비는 주로 많이 안 쓰시거든요. 근데 만약 쓰실 경우가 있으시면 저희 보시면 뭐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외부 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근접 지원 인력은 비영리만 해당된다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예시 파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아실 테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거 좀 하나 주의하실 게 급여를 회사에서 전체 급여를 다 먼저 주시고, 만약에 9월달 급여를 이제 인건비에서 써야 된다, 또 연구비에서 써야 된다 하시면 9월 25일이 급여일이면 9월달 급여를 참여연구자한테 먼저 회사 비용으로 다 드리고, 그다음에 연구비에서 쓸 수 있는 현금 인건비, 현물 인건비를 계산을 하신 다음에 그 금액만큼 현금인 경우는 ICMS에서 회사 자체 통장으로 이체를 하시고, 현물인 경우는 ICMS에서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좌이체 증명은 회사에서 직원한테 급여를 이체한 이체확인증이고요. 그 이체확인증에서 저희가 그 실지급액 전체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요청드릴 때 요때 취득 상실일 포함돼서 좀 뽑아주시면 되고요. 요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제 말씀드린 그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요 서식인데요. 요 서식에 보시면 신규로 채용한 인건비에 대한 현금 지급, 그럼 원래 계획 금액, 변경된 경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변경은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인건비 증액이 잘 승인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원래 계획, 변경은 금액도 동일하면 쓰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 연구 사업자로 이제 신고한 연구 개발 기관인 경우 참여 연구자 현금 그것도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